듣기만 해도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도 남경태 선생님의 종횡무진 서양사 제1권을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2부 뿌리 1까지 했고요. 이번 주는 3부 뿌리 2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1에서는 그리스를 다뤘어요. 그리고 이번에 뿌리 2에서는 로마 역사를 다룰 것입니다. 자, 10장을 보도록 할게요. 10장은 175쪽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로마가 있기까지예요. 요번에는 그 이전까지는 이 모든 문장을 다 읽었지만 요번에는 다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일단 제가 지치고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사서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책이든 자기가 직접 읽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제가 줄친 부분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걸 나눌 수는 없고요. 줄친 부분 위주로 나누겠습니다. 10장 로마가 있기까지. 헬레니즘 시대는 그리스 문명의 절정인 동시에 쇠퇴의 시작이었다. 페르시아 전쟁과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을 통해 그리스 문명은 그리스 본토를 벗어나 동부 지중해 전역에 퍼졌다. 그리스가 오리엔트 문명의 씨앗을 받아 그것을 능가하는 문명을 이루었듯이 또 다른 청출 어람이 그리스 서쪽에서 준비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서양 문명의 두 번째 뿌리인 로마였다. 로마가 건국된 것은 기원전 753년 4월 21일의 일이라고 합니다. 로마의 공식 건국자는 로물루스라고 해요.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의 건국 신화가 있는데 어렸을 때 늑대 젖을 먹고 자랐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남경태 선생님은 무릇 건국 신화의 속임수는 그 이전에 아무도 살지 않았거나 적어도 문명이 없었다는 것을 암암리에 전제한다는 데 있다. 늑대가 로물루스 형제를 길렀다는 전설은 곧 그 이전에는 사람다운 사람이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기원전 753년 이전에 도 로마와 이탈리아 반도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문명이 있었다. 다만 그것들은 결국 로마 초기 역사의 통합됨으로 로마사의 일부로서 고찰할 수밖에 없다. 역사란 늘 승리자의 기록이니까. 기원전 753년 무렵부터 로마는 당시 그 부근에 존재하고 있던 여러 부족을 물리치고 동네의 패자로 우뚝 섰다는 사실이다. 로물루스가 고륙상잔의 비극을 통해 로마를 세웠다는 신화는 그 다툼의 과정을 압축한 것일 터이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178쪽을 보면 마그나 그라이키아는 헬레니즘 시대에 쇠퇴기를 맞은 그리스 본토보다 훨씬 발달했다. 이 마그나 그라이키아의 뜻은 큰 그리스라는 뜻이라고 해요. 이 마그나 그라이키아는 그리스 본토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장점은 지중해 무역을 통한 경제 번영과 선진 문명의 발전이고 단점은 그리스들 간의 분열과 다툼이다. 그래서 마그나 그라이키아는 로마의 성장에 좋은 배경이 되어주었다. 선진 문명을 전해주었으면서도 자체 통일을 이루지 못해 로마의 정치적 위협은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마그나 그라이키아가 통일을 이루고 이탈리아 반도 정복에 나섰더라면 이후의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이탈리아 중부의 또 다른 세력인 에트루리아 역시 로마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정치적으로 강력한 통일국가를 이루지는 못했고 도시국가들 간의 느슨한 연맹체를 형성한 정도였다. 로마는 바로 이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 에트루리아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그러나 초기 로마의 형성에서 에트루리아의 관습과 제도, 문명은 로마의 풍부한 자양분으로 기능했다. 그래서 이런 에트루리아랑 마그나 그라키아가 로마의 자양분이 됐다 이런 얘기죠. 여기 소제목도 로마를 빛내준 조연들이에요. 기원전 6세기 말 로마인들은 에트루리아의 독재자 타르퀴니우스를 쫓아내고 독자적인 발전의 토대를 갖추었다. 폭정을 일삼았던 타르퀴니우스는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로마의 정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그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로마인들은 왕정을 지극히 혐오하게 되었고 공화정을 정치 제도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은 근대적 의미의 공화정과는 큰 차이가 있고 엄밀히 말하면 공화정이라기보다 과두정 혹은 귀족정의 성격이 강하다. 공화정의 시동은 귀족들이 걸었으나 실제로 공화정을 밀고 나간 것은 바로 평민들이었다. 어떻게 해서 그 까마득한 고대에 평민들이 주도하는 진보적 공화정이 성립할 수 있었던 걸까? 자, 로마의 공화정은 앞서 본 그리스의 민주주의처럼 문명의 진보가 아니라 오히려 후진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오리엔트와 중국의 역사에서 보듯이 고대 사회에서는 확실한 왕정이나 제정이 어설픈 공화정이나 민주정보다 발달한 정치 제도였다. 결국 기원전 1세기에 로마도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바뀌게 되는 사실이 그 점을 반증한다. 그러나 그리스 민주정과 로마 공화정의 경험은 이후 서양의 역사를 동양처럼 중앙 집권화에 기초한 제국의 질서가 아닌 분권화에 기초한 계약의 질서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그렇게 보면 역사에서 진정한 진보가 과연 무엇인지 모를 일이다. 이런 순간순간 번쩍이는 해석들이 이 책의 장점입니다. 무조건 그때 당시에 민주정이라고 해서 공화정이라고 해서 발전이고 진보가 아니라 당시 맥락으로 보면 오히려 어설펐다. 오히려 쇠퇴, 후진성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시는 거죠. 평민들의 정치적 힘이 커지는 것은 그들이 주도한 치열한 신분투쟁의 결과였다. 자, 그리고 소제목이 평민들의 총파업이라고 나옵니다. 솔론의 개혁도 귀족들이 모든 것을 독차지한 폐단에서 생겨났듯이 솔론은 그리스 사람이었죠. 정치인이었죠. 로마에서도 귀족들이 토지와 각종 특권을 차지하고 평민들은 철저히 소외된 게 문제였다. 귀족들은 원로원을 구성해 과도정을 공식화했고 귀족들 중에서 다수의 정무관과 2명의 집정관을 임명해 정치를 맡겼다. 민회가 있었지만 민회를 소집하는 권한은 집정관에게 있었으므로 평민들의 정치적 발언론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더구나 귀족들에 비해 로마의 평민들은 성격이 단일하지 않은 게 문제였다. 평민들 중 일부는 귀족들과 피호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들은 귀족을 보호자로 삼고 신의와 의무의 바탕을 둔 도덕적 관계를 맺고 있었으므로 일반 평민과는 달리 귀족의 편에 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을 제외한 평민다운 평민은 도시 장인, 자유로운 농민, 부유한 상인, 가난한 이주민 등이었는데 이들 역시 이해관계가 각기 달라 행동을 통일하기가 쉽지 않았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본가에 비해 노동자의 행동 통일이 더 어려운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외부의 압력이 강해질수록 내부의 통일은 더 쉬워지는 법이다. 평민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것은 정치적 발언권에 앞서 법 체계였기 때문이다.
명문화된 법전이 없었으므로 모든 법은 관습법이었고 그러므로 귀족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식이었다. 로마의 평민들은 법전을 만들라는 요구 정도에 만족하지 않았다. 기원전 494년 그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역사상 전무후무한 저항운동을 구사한다. 바로 철수다. 로마의 평민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로마시를 빠져나가는 문자 그대로의 철수를 단행했다. 철수라면 파업에 비해 뭔가 소극적 저항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철수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민 총파업에 해당한다. 오늘날에도 기술자, 농민, 상인 등이 전부 파업에 동참하면 나라 전체가 즉각 마비될 것이다. 따라서 철수는 가장 적극적 투쟁 방식이었다. 더구나 로마시를 나온 평민들은 성스러운 언덕에 모여 있었으므로 정부가 함부로 군대를 동원해서 해산할 수도 없었다. 하기야 억지로 진압하려 해도 안 되었을 것이다. 병사도 대부분이 평민이었으니까. 평민들은 철수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 조직인 평민회와 평민의 대변인인 호민관이라는 관직을 얻어냈다. 특히 호민관의 권력은 막강했다. 호민관은 평민들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며 행정, 사법, 군사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영향력과 발언권을 누렸다. 로마 최초의 성문법인 12표법은 바로 그들의 활약으로 이루어졌다. 로마에서는 평민들이 투쟁한 결과로 법전을 얻어낸 것이다. 기원전 451년에 12표법은 청동판으로 만들어져서 로마 광장에 공시되었다. 당시 로마의 청소년들은 12표법의 조항들을 외우고 다녔고 일부 조항들은 이후 비잔티움 시대까지도 적용되었다. 평민들이 주도하는 거센 신분 투쟁의 고삐가 늦추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쳐왔다. 그것은 바로 로마 전체의 존폐와 관련된 중대한 위협, 로마인들로서는 최초로 겪는 대규모의 외침이었다. 위기를 맞은 로마의 다행스러운 점은 신분 투쟁의 결과로 군대의 개혁이 일어난 것이었다. 로마의 평민들은 그리스로부터 중장 보병 밀집대형 전술을 도입하고 상비군적 성격을 가지는 시민군을 구성했다. 놀랍죠? 평민들이 시민 총파업을 한 철수를 해서 호민관이란 관직을 얻어내고 로마의 최초 성문법인 12표법이 평민들의 투쟁의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놀랍습니다. 평민이 이루어낸 그 전에는 관직은 귀족들이 다 해먹었는데 귀족들과 동등한 위치로 시민들이 올라간 거죠. 호민관으로.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오늘날에는 이게 불가능하겠죠. 모든 시민이 한꺼번에 총파업을 한다? 직장에 안 가버린다? 그러면 국가가 마비되겠지만 물론 이게 이런 단합이 가능하다면 국가의 어떤 요구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모든 시민이 일을 안 하고 안 하겠다는데 국가가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오늘날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다들 각자 생각이 달라서.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게 가능했을지 참 놀랍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신생국 로마로서 가장 효과적 대처 방식은 주변 민족들과 타협하는 길뿐이었다. 그래서 로마는 이웃 라티움인들과 라티움 동맹을 맺고 최초의 지역 통합을 이루었다. 이 동맹은 로마인과 라티움인이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맺은 최초의 평화 조약이자 불가침 조약이자 상호 보호 조약이었을 뿐 아니라 이후 로마의 대외 관계가 나아갈 기본 방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갈리아가 침공이 온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로마는 서둘러 군대를 꾸려 로마 북부의 알리아에 맞섰다. 한여름의 전투에서 로마는 갈리아의 켈트 전사들에게 대패했다. 도시는 철저히 유린되고 약탈과 방화가 잇따랐다. 로마 광장의 12표법 청동판도 이때 불타 없어졌다. 로마를 위해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갈리아가 로마를 지배하기로 마음먹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3년에 걸쳐 로마를 마음껏 유린한 뒤 갈리아는 로마를 직접 영토로 삼느니 배상금을 받고 철수하는 게 낫다고 결정했다. 그 덕분에 로마는 자칫하면 역사에 명패도 올리지 못한 채 사라질 뻔한 위기를 넘겼다. 갈리아는 로마를 최초로 정복한 이민족이었고 이후 로마는 410년 서고트족에게 함락당하기까지 800년 동안 한 번도 이민족의 정복을 허용한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이 사태는 로마 역사상 전무후무한 참극이었다. 갈리아의 치욕을 당하는 꼴을 본 라티움 동맹의 도시들은 로마의 리더십에 의문을 품었다. 삼리움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는 당시 이탈리아 최대의 산업 중심지인 카푸아와 비옥한 곡창지대인 캄파니아, 그리고 중요한 무역항 나폴리를 얻는 횡재를 했다. 삼리움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원전 340년에 로마는 또다시 동맹시들의 연합군을 맞아 3년 동안 힘든 전쟁을 치러야 했다. 삼리움인들은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완강하게 버텼으나 기원전 295년에 센티눔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기세가 완전히 꺾였다. 타렌툼의 도움 요청에 응답한 것은 그리스도 마케도니아도 아닌 그리스 북서부에 있는 에피루스의 왕 피로스였다. 그는 원래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뒤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마케도니아를 정복하려 했으나 이참에 목표를 서쪽으로 돌려 이탈리아 전체를 정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로스가 이끄는 그리스 용병과 마케도니아 연합군은 20마리의 코끼리와 함께 타렌툼이 깔아놓은 레드카펫으로 왔다. 이탈리아 내 여러 작은 민족만 상대해온 로마로서는 처음 맞는 헬레니즘 세계의 군대였다. 코끼리 전술이 장기인 피로스로서는 이들이 제 역할을 해주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었다. 그러나 로마인이 코끼리를 보고 놀란 것 못지않게 코끼리들도 로마의 밀집 대형을 보고 놀랐다. 결국 로마군의 창에 부상을 당해 미쳐버린 코끼리가 거꾸로 그리스 병사들을 짓밟아 죽이면서 피로스의 야망은 꺾였다. 피로스가 물러간 뒤 로마는 타렌툼을 접수해 기원전 272년에 마침내 이탈리아 반도의 통일을 이루었다. 제가 띄엄띄엄 중요한 문단들 위주로만 읽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큰 맥락은 아실 겁니다. 중간중간에 문장이 많이 빠졌어요. 이건 직접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 읽기엔 양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 소제목. 어쨌든 이제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 통일했습니다. 네, 통일했고 그 다음 소제목은 귀족정 플러스 민주정 플러스 왕정은 로마정이란 소제목이에요. 로마 평민들의 신분 투쟁은 그치지 않았다. 조국을 위해 싸운 것도 바로 평민들이었으니까 아무리 나라가 위기에 처했어도 개혁의 필요성은 명확했다. 로마에서는 귀족들의 대토지 소유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것이 기원전 376년의 리키니우스 법이다. 자, 아테네는 농경보다 대외 무역이 중심이었으므로 토지 분배의 문제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로마는 농경 국가였으므로 토지 문제가 가장 핵심이었다. 또한 로마는 대외 식민 활동 이외에 정복 활동을 하지 않았던 그리스와는 달리 정복을 통해 공유지를 분급하는 정책을 전통적으로 사용했으므로 그게 어려워지면 토지 문제가 난관에 봉착할 것은 필연적이었다. 리키니우스 법은 토지 소유 상한선을 506에라 약 1.3 제곱킬로미터라고 해요. 로 제한했다. 이 법으로 평민들은 2명의 집정관 중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제부터 집정관 한 명은 평민 출신으로 임명하게 된 것이다. 곧이어 다른 고위 관직들도 점차 평민들에게 문호가 개방되었다. 신관도 결국 평민에게 개방되었다. 기원전 287년, 200년 만에 다시
시민 총파업을 감행한 평민들은 파업의 대가로 호르텐시우스 법을 얻어냈다. 이 법으로 이제 평민회의 결정은 원로원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법으로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바야흐로 평민회는 정식 입법기관이 된 것이다. 호르텐시우스 법은 기원전 494년 첫 번째 철수 이후 200여 년에 걸쳐 진행된 신분투쟁의 대단원을 내리는 쾌거였다. 신분투쟁 기간 동안 평민들은 거의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목표를 달성했다. 철수가 가장 적극적 저항 수단이었으니 비폭력일 수밖에 없다. 의회, 상원, 국민투표 등 오늘날까지 서구 민주정치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모두 이 시대 로마에서 탄생했으며 로마의 원로원과 민회는 오늘날 양원제 민주주의의 기원이 되었다. 로마의 귀족들은 평민의 진출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거나 심지어 환영하기도 했다. 그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특권을 잃었고 오로지 전통과 명예만이 남았지만 그랬기에 더더욱 귀족다웠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정치적 권한, 즉 원로원 활동에 충실했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노리지 않았다. 원로원의 귀족정, 평민회의 민주정, 집정관의 왕정이 조화 속에 한데 어우러진 당시 로마의 공화정은 가장 완성된 정치 형태였다. 반도의 통일을 이룬 뒤 로마는 곧장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 그것은 바로 지중해의 패자가 되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가 10장 로마가 있기까지라는 제목의 내용들이었어요. 깔끔하네요. 네,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 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로마가 주변 나라들을 통합하죠. 좋게 말해서 통합하는 거지. 다 정복해버리죠. 정복하고 로마 땅이 점점 넓어지고 그리고 시민들이 아까 파업이라고 했나? 파업이 아니라 철수라는 방법으로 막강한 방법으로 법을 얻어내죠. 자기들의 권리를 귀족들과 동등한 위치로 올려놓죠. 호민관 이런 직위도 따내고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평민들이. 야, 조선시대엔 이런 게 없었나? 조선에 솔직히 절대적인 숫자로 따지면 양반이나 귀족, 왕 이런 사람들보다 조선시대에도 평민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모두 파업을 한다든지 모두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그러면 조선의 귀족들도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자, 11장 지중해로 뻗어나가는 로마라는 제목입니다. 제목만 봐도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알겠네요. 막 이제 정복해 나가는 거죠. 이제 소제목은 서부를 향해입니다. 194쪽. 로마의 정복 활동은 평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전 국민적 지지 속에서 전개된다. 왜 그럴까? 리키니우스 법에서 보듯이 식민지를 획득해야만 평민들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마의 영토 확정은 단순히 국력을 키우는 의미만이 아니라 생존과 존속을 위한 것이었다. 제국으로의 팽창은 모든 로마인에게 선택의 여지없는 필연적 노선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영토 확장은 사활이 걸린 문제였기에 로마의 식민시는 그리스의 식민시와 질적으로 달랐다. 그리스의 식민시들은 건설 주체들이 주로 경제적 동기, 무역에서 스스로 모국인 그리스에서 나와 자발적으로 형성했다. 그러므로 모국의 정치적 간섭을 전혀 받지 않은 것은 물론 때로는 모국을 능가하는 번영을 누리기도 했다. 그러나 로마의 식민시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건설되었으며
영토 개척을 통해 과잉 인구를 이주시킨다는 현실적 필요성이 강했다. 따라서 그리스 식민시처럼 경제적 동기보다 전략적 의미가 더 컸다. 그리스의 식민시들이 주로 항구에 집중된 데 비해 로마의 식민시들은 내륙에 많이 조성되었다는 것은 그 점을 보여주는 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로마의 식민시들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모국과 분리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새로 개척한 식민시들을 잇는 거대한 도로망을 구축했다. 오늘날 이탈리아 도로망의 골가는 무려 2000여 년 전에 형성된 것이다. 도로의 주요 목적은 군대와 보급 물자의 수송에 있었으니 여기서도 제국의 면모는 뚜렷했다. 로마와 식민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라티움 동맹의 정신을 따르고 있었다. 물론 로마의 리더십은 당연했고 로마와의 친소 관계에 따라 대우의 차이는 있었으나 모든 식민시에는 로마의 동맹시라는 동등한 자격과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다. 이것이 곧 분할 통치라는 로마식 제국의 원리인데 이를테면 군사권과 외교권은 로마에 있고 식민시의 자치권은 보장하는 방식이었다. 지중해는 이미 구획이 정해져 있었고 임자가 있었다. 더구나 그 임자는 그전까지 로마가 상대해온 적수와는 차원이 달랐다. 동부 지중해는 문명의 빛이 발원한 곳이자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이었고 당시 마케도니아와 시리아, 이집트의 헬레니즘 상강이 지배하는 헬레니즘 세계였으므로 신출내기 로마가 언감생심 끼어들기는 어려웠다. 당연히 로마는 신흥시장으로 떠오르는 서부 지중해에 진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곳에도 로마로서는 버거운 상대가 버티고 있었다. 바로 카르타고였다. 동부 지중해의 많은 페니키아 식민시들은 일찌감치 페르시아나 알렉산드로스의 마케도니아에 정복되었으나 카르타고는 북아프리카에 있었으므로 유럽과 아시아를 휩쓴 정복의 물결을 피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카르타고에는 드넓은 미개척 시장이 있었다. 카르타고는 무주공산이나 다름없는 서부 지중해 세계의 무역을 거의 독점했다. 하지만 시칠리아를 새롭게 바라보는 것은 카르타고만이 아니었다. 지중해 진출을 시도하는 로마 역시 시칠리아를 소나기에 넘는 게 급선무였던 것이다. 자, 이제 점점 달아오르죠. 카르타고와 로마가 한판 붙게 생겼습니다. 지중해 동쪽으로는 이미 그 지중해 3강이 있기 때문에 헬레니즘 3강,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가 있기 때문에 못 가고 아직 힘이 안 되니까요. 서쪽에는 카르타고가 있는데 카르타고를 이겨야겠죠. 가가지고. 그 다음 소조해먹은 예상 밖의 승리. 특히 카르타고 용병들의 명성은 지중해 세계 전역에 널리 퍼져 있었다. 카르타고는 전통적으로 용병을 이용했는데 에스파냐 출신의 보병과 누미디아 출신의 기병은 막강한 전투력과 용맹함을 갖추고 있었다. 무엇보다 카르타고가 자랑하는 것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군 지휘관들과 오랫동안 해상 무역으로 힘을 키워온 함대였다. 반도 통일을 이루기 전까지는 로마는 카르타고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기원전 508년 로마는 카르타고와 우호 조약을 맺었는데 이것은 로마가 반도 바깥의 국가와 최초로 맺은 조약이었다. 이후로도 200여 년 동안 두 나라는 조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우호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로마가 반도 통일을 이루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 통일을 이루고 더 큰 바다로 나가야 하는 로마로서는 더 이상 그 조약을 준수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시칠리아는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로마와 카르타고 두 세력 간의 완충지이자 요충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시칠리아의 도시국가들은 전통의 카르타고에 붙을 것이냐, 신흥 세력인 로마에 붙을 것이냐를 두고 갈림길에 있었다.
시칠리아의 우두머리 격인 시라쿠사는 카르타고를 택했는데 이에 대해 로마의 장화 바로 코앞에 있는 메시나는 불만이었다. 카르타고가 메시나를 공격하자 당연히 메시나의 용병들은 로마 측으로 붙었다. 시칠리아가 분열해서 로마 쪽에도 붙고 카르타고 쪽에도 붙는 거죠. 전쟁이 드디어 시칠리아를 중심으로 터진 겁니다. 메시나의 구조 요청에 자신이 없었던 로마 원로원은 망설였으나 민회는 과감히 전쟁을 결정해버렸다. 역시 정복국가 로마의 이미지는 평민들이 만든 것이다. 평민 입장에서 어쩔 수 없죠. 땅이 필요했으니까요. 지중해의 패자를 결정하기 위한 로마와 카르타고의 3차에 걸친 포에니 전쟁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20여 년간 시칠리아를 무대로 전개된 1차전에서 로마는 예상치 못한 승리를 거두었다. 특히 기원전 260년 시칠리아 북부에서 벌어진 해전에서 로마가 승리한 것은 전혀 뜻밖의 성과였다. 로마의 전과는 막대한 배상금 이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었다. 하나는 시칠리아와 사르데나, 코르시카를 정복했다는 것이다. 시라쿠사는 개전 초기에 로마 측으로 돌아섰다. 이로써 로마는 최초로 해외 속주를 거느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시작된 속주 체제는 이후 로마의 기본적 식민지 경영 체제가 된다. 다른 하나는 해군과 함대를 육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해군력은 뒤이어 벌어지는 2차전, 사실상의 결승전에서 로마가 대역전승을 거두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사실 1차전에서 로마가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카르타고의 내부에도 있었다. 로마의 본토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시칠리아에서 본국으로 급히 송환된 카르타고의 용병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전투력은 뛰어나지만 충성심은 아무래도 부족한 게 용병의 한계다. 반란은 진압되었으나 전쟁에서는 졌다. 로마는 지중해 세계의 일부를 얻은 데 만족하지 않고 알프스를 넘어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했다. 기원전 225년에는 다시 150여 년 전처럼 갈리아인들이 대규모로 침입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로마가 아니었다. 막강한 로마 군단은 오히려 그 기회를 이용해 갈리아의 켈트 전사들을 북쪽 멀리 쫓아버리고 그 일대에 여러 식민시를 건설했다. 이러한 로마의 팽창은 카르타고에 더욱 큰 위협이 되었다. 당시 에스파냐의 총독이자 사실상의 왕이던 하밀카르는 카르타고의 생존을 위해 다시 칼을 뽑아들기로 결심했다. 2차전의 전운이 무르익었다. 자, 다음 소제목 영웅의 출현 203쪽이에요. 하밀카르는 기원전 228년에 그만 암살당하고 말았다. 결국 하밀카르의 유지를 받던 것은 아들 한니발이었다. 한니발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대담한 원정 계획을 구상했다. 육로로 로마를 침공하기로 한 것이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탈리아까지 가는 길은 험준한 산악지대인데다 두 개의 큰 산맥 피레네와 알프스를 넘어야 한다. 직선길인 해로를 놔두고 왜 그렇게 무모해 보이는 이동 경로를 택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째, 로마의 해군력이 문제였다. 함대로 대군을 싣고 가려면 사르데냐 섬 부근에서 로마 해군과 해전으로 한판 붙지 않을 수 없는데 1차전 이후 로마 해군이 크게 성장했으므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다. 둘째, 한니발이 고안한 비장의 카드를 쓰려면 육로를 택해야만 했다. 그 비장의 카드란 무엇일까? 그는 로마가 반도 통일을 이루기 직전 로마군을 괴롭힌 피로스의 코끼리 전술을 연구했다. 한니발은 코끼리의 승부를 걸기로 했다. 기원전 218년 봄, 한니발은 4만 명의 대군에 수십 마리의 코끼리까지 이끌고 역사적인 로마 원정에
나섰다. 몇 년 전 로마군에게 혼쭐이 나고 삶의 터전인 북이탈리아까지 빼앗긴 켈트 전사들은 한니발이 요구하지 않아도 기꺼이 용병으로 참여하고자 했다. 카르타고에는 또 하나의 뛰어난 용병 부대가 생긴 셈이었다. 한니발이 북부 이탈리아에 들어왔을 때는 보병 2만 명이 기병 6천 명밖에 남지 않았다. 아까 출발할 때 4만 명 출발했죠? 근데 2만 명 남았습니다. 그 병력을 가지고 11개 군단 10만 명에 달하는 로마군을 이기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한니발은 각지의 로마군을 무찌르며 로마인들이 건설한 도로를 타고 2년에 걸쳐 남진항 끝에 기원전 216년 이탈리아 남부의 칸나이에 있는 로마의 병참 기지를 격파했다. 그해 8월 양측은 칸나이에서 정면으로 맞붙었다. 이 칸나이 전투에서 로마군은 무려 2만 5천 명이 전사하고 1만여 명이 포로로 잡히는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 자, 그 다음 소제목 또 하나의 영웅이에요. 이제 로마인들은 정면 대결에서 카르타고 군에게 승리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임을 깨달았다. 여기서 만약 한니발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탈리아 전역을 접수했다면 훗날 유럽 대신 북아프리카가 지중해 세계를 제패했을 것이다. 물론 오늘날과 같은 유럽 문명은 없었을 테고 그런 사태를 방지한 것은 세 가지였다. 첫째, 한니발은 애초부터 로마를 멸망시킬 의도가 없었다. 그의 목표는 로마를 제압하는 정도에서 카르타고와 로마가 공존하도록 하자는 데 있었다. 둘째, 설사 로마를 완전히 멸망시킬 의도가 있었다 해도 실제로 그렇게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니발은 로마의 주력군을 괴멸시켰지만 여전히 방어망이 강력한 로마의 도시들을 빼앗을 힘은 없었다. 특히 로마 주변 중부 이탈리아의 동맹시들은 여전히 로마에 대한 신뢰를 지키고 있었다. 셋째, 로마는 아직 해상을 장악하고 있었다. 한니발이 2년 동안 이탈리아를 유린했어도 아직 카르타고 본국에서 지원군이 이탈리아로 오지 못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칸나이에서 대승을 거두고도 10년이 넘도록 한니발은 로마군과 대치하면서 소모전을 벌였다. 이 기간 동안에 그는 마케도니아와 연합전선을 이루는 데 성공했지만 카르타고 본대가 오지 않는 바람에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한니발의 전술로 한니발의 출발점인 에스파냐를 정복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한니발이 했듯이 카르타고 본토를 공략하는 것이었다. 로마가 반대로 친 거죠. 그 한니발의 본토 카르타고를 적을 영토 내에 두고 적의 본토를 친다는 것은 과감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었다. 스키피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로마 원로원은 총공격을 주장했으나 스키피오의 생각은 달랐대요. 원로원의 불신에 찬 시선을 뒤로하고 스키피오는 기원전 204년 아프리카 해안에 상륙했다. 이게 해상을 로마가 장악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스키피오의 전략은 적중했다. 1년에 걸쳐 스키피오가 카르타고 본토를 유린하자 마침내 한니발도 더 이상 이탈리아에 머물 수 없게 되었다. 불을 지른 스키피오와 불을 끌어온 한니발. 기원전 202년 두 영웅은 카르타고 부근 자마의 평원에서 숙명의 결전을 벌였다. 기병의 열세로 초승달 포진을 구사할 수 없게 된 한니발은 코끼리 부대로 대체했다. 그러나 로마의 도시들을 정복할 때 유용했던 그 비장의 무기는 초승달 포진에는 어울리지 않았다. 더구나 스키피오는 코끼리 부대에 대비해 나팔을 준비해 두었다. 로마군의 요란한 나팔 소리에 코끼리들이 혼비백산하면서 초승달 포진은 무너졌다. 2차전의 승부로 로마와 카르타고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평화조약이라는 이름으로 로마는 카르타고의 무장을 해제했고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것을 금지했으며 막대한 전쟁 배상금마저 물렸다. 이렇게 됐죠. 참, 로마는 이 기회에 카르타고를 아예 지도에서 지워버릴 음모를 꾸몄다. 그래서 로마의 공격은 잔인했다. 카르타고의 전 시민은 필사적으로 최후의 방어전을 펼치고는 장렬히 전사했다. 로마군은 살아남은 시민들을 학살하고 나머지는 노예로 팔았다. 그리고 카르타고 성을 완전히 부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했다. 로마 제국은 그렇게 피구덩이 속에서 자라났다. 자, 요번 장 11장은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니발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한니발의 카르타고 군이 처음에 이기다가 로마가 해상을 장악한 덕분에 카르타고 군이 완전히 승리하지는 못하고 결국 로마가 이겼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2장은 내용이 꽤 많네요. 12장은 거의 30쪽에 달하기 때문에 12장은 다음 이것도 해볼까?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175쪽부터 210쪽까지 지금 했어요. 거의 이제 40쪽 가까이 했는데 30쪽을 하면 여기서 일단 끊고 다음 시간에 또 12장을 하는 게 낫겠네요. 네, 감사합니다.